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 동쪽숲 쉼터를 소개합니다. 동쪽숲 쉼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희노애락 모든 것 중에 다듬고 기르고 나누고 고쳐서 보듬어 간직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늘 마주하며 가졌던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을 편안한 쉼터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컨셉으로 만든 자리네요. 중간에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재미를 더할 생각이에요. 윤슬이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말하는 순 우리말이죠. 참 예쁘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15분 내외로 청취자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느새 한여름을 마주하고 있네요. 올해는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디 동쪽숲 쉼터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청량제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형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교육의 내용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구성되고요. 이 중에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겠고요. 밥상머리 교육은 결국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밥상머리 교육하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님 그 반대인가요? 아마 대부분 좋지 않은 기억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건 제 경험에 의존한 결과예요. 하지만 이를 방증하는 것이 뒤에 이야기할 추천 방법에 글쎄 긍정적으로 하라가 떡하니 들어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가족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과 꼭 들어맞진 않지만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대관령의 유명한 식당에서 들었어요. 상황은 부모 어린아이 둘, 넷이 한 상에 앉아 있었대요. 식탁 중앙에 메인 메뉴가 끓기 시작했는데 한 아이가 거기에 꽂혀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부모는 애가 그러는 동안 뭐 했냐? 둘이 열심히 각자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네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진 않아도 맥락을 같이 하는 여러 유형들을 경험했죠. 저도 20대에 아이를 키웠던 과거를 돌아보면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아이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약간 이야기가 빗나가긴 했지만 휴대폰 때문에 같이 앉아 있어도 대화가 없는 상황도 흔하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들으면 흠칫하거나 심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죠. 자식이 보이는 행동은 부모를 닮아가기 마련이고 이런 내 아이가 공동체 사회에 혹시 누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해 보셨죠? 이토록 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런 밥상머리 교육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자주 꼽을 수 있는 것이 밥 먹을 때 예절이 아닐까 싶네요. 밥상머리 예절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조선시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조선 왕조 500여 년간 대표적으로 읽혀왔던 소학, 내훈, 동몽수지, 경몽요결 등 규범서에 밥상머리 예절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발달에 맞는 식사 예절에 대한 가르침, 수저의 사용 방법, 음식에 대한 과욕을 절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누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음식을 소중히 하는 태도, 공동체 식생활 문화를 기본으로 배려와 소통 배우기, 부모로서 자녀의 밥상머리 예절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기 등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는 오늘날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죠. 또 밥상머리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자료도 있어요.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이 2에서 5세 영유아의 기본 예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데 영유아의 편식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네요. 아마도 편식은 체질과 관련된 본능이 우선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심지어 밥상머리 교육은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비행 행동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네요. 이처럼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한대요. 교육부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사례도 참고하여 밥상머리 교육의 5가지 효과를 발표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아이들의 성적과 어휘력이 향상된대요. 미국 자료인데요. 가족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A학점을 받을 확률이 2배나 높고요. 또 만 3세 어린이가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는 고작 140개, 가족 식사를 통해 배우는 단어는 1000개나 되고요. 유치원 시기의 풍부한 어휘는 고등학교 시기의 이해력과 관련이 높다네요. 일본에서는 가족 식사하는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가족과 이야기하는 아이의 성적이 전국 평가에서 높았다네요. 가족 식사가 자신감을 높이고 어휘에 예습 효과가 있나 봐요. 둘째,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대요. 미국의 가족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흡연율이 4배나 높고요. 가족 식사하는 아이들은 우울증, 흡연, 음주, 부적응 등의 비율이 낮았대요. 가족과의 나눔이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셋째,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한대요. 밥상머리에서는 예절, 공손, 나눔, 절제, 배려를 학습하는 예절 수업 시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식사 시간 중 신문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대요. 넷째,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미국에서는 가족과 식사를 더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과일과 채소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탄산음료나 튀긴 음식, 포화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덜 먹어서 건강해진대요. 다섯째, 가족 간 유대감과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는 청소년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다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과의 식사 횟수와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10가지 밥상머리 교육 실천법을 제시했네요. 우리 모두 실천하는 것이 좋겠지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둘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셋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넷째,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여섯째,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일곱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여덟째, 부정적인 말과 잔소리는 하지 않으며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아홉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열째,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저도 뜨끔한 것들이 꽤 보이네요. 이제 조금 딱딱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로 한숨 돌리고 갈게요.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의 식습관. 나에겐 다른 이에게선 보기 쉽지 않은 독특한 식습관이 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의 큰 부분인 식사 예절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 기억의 시점은 중학교 시절이다. 큰일 났다. 지각이다. 불이 나게 책가방을 챙겨 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잡아 세운다. 밥 먹고 가라신다. 바로 밥상으로 붙어 앉아 밥그릇 뚜껑을 열곤 숟가락을 푹 꽂았다. 내가 중학생이던 때에는 전기밥솥이 없었다. 밥을 지어서 밥그릇에 담아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모든 밥그릇엔 뚜껑이 있었다. 아버지의 한 말씀이 이어졌다. 어른이 밥뚜껑을 열지도 않았는데 열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렇게 첫 숟가락 밥 뜨기 전에 국에 담그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냐고 야단이시다. 아, 지각인데 야속하다. 이유는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었다. 국에 수저를 담그면 물기가 묻으니 밥에 끈적거리는 것이 달라붙잖아 나중에 설거지하기 쉽다는 이유다. 밥을 해주신 분, 어머님을 위한 배려다. 밥솥에서 밥을 풀 때 주걱을 물에 담궜다 풀면 밥알이 들러붙지 않는다. 같은 논리다. 그런데 당시 문제는 자꾸 담그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귀한 것을 알려주시듯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신다. 밥뚜껑에 맺힌 물방울을 모아서 마시라신다. 알곡에 전기가 맺힌 것이라 귀한 것이란다. 그 맛이 궁금하실 것이다. 신맛이 다소 쨍하는 맛이고 구수한 맛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은 그 맛을 본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고 밥뚜껑이 있는 밥그릇에 먹어본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늦었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서 퍼먹기 시작하자 또 지적이다. 어른이 식사하시는 속도에 맞추라는 것이다. 또 있다. 한 반찬만 집중 먹지 말라는 것. 대부분 맛있는 반찬이겠지. 하지만 나도 잘하는 것이 있었다. 씹을 땐 입 다물고 소리내지 말 것. 이 잔소리는 그리 오래 듣지 않았다. 밥그릇 들지 마라. 반찬 조금씩 먹을 만큼만 집어라. 숟가락으로 밥그릇 긁는 소리 내지 마라. 젓가락, 숟가락 탁탁 놓는 소리 내지 마라. 입에 음식 넣고 말하지 마라. 밥상머리에서 뭔 잔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다. 드디어 그 끝이 보인다. 다 먹었다. 일어나려는데 마지막 잔소리이자 나만의 독특한 습관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을 또 빼먹었다. 밥그릇에 물 부어라.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밥그릇에 물을 붓는 것도 앞서 이야기한 국에 숟가락 넣는 것과 같은 이유다.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엔 항상 끈적거리는 것이 들어붙게 되는데 물을 조금 부어주면 불기도 하고 수분이 끈적임을 쉽게 떨어지게 도와준다. 설거지 하실 분을 위한 배려다. 식사 후 이 습관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물 부어야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드물다. 그냥 부어진다. 풀 오토매틱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지적에 진정 감사를 드린 일이 발생했다. 대학 시절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점심을 같이 먹을 때였다. 한 친구가 아래턱이 유난히 길어 아랫니가 윗니보다 많이 나와 있는 구강구조상 밥을 입에 넣으면 밥이 훤히 보였다. 그러다 보니 씹는데 어쩔 수 없이 쩍쩍하며 엄청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게다가 말까지 하면 그 상황이 도저히 밥을 넘기기가 거북할 정도였다. 주변의 모든 이가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었다. 이때 정말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잔소리라고 치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 그 친구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구강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혀두었다. 내가 중학교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지각이라는 상황이 긴장감을 더 높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기 위해선 수많은 반복이 이루어졌을 터이다.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자동식기 세척기가 척척 설거지를 하고 전기압력밥솥이 때마다 바로 밥을 지어준다. 굳이 이런 밥그릇에 물을 붓는 등이 예절이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 자체보다 그 바닥에 깔린 이유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가 가득 담긴 무언의 행위 예술이 아닐까? 아마 식기세척기도 우리 주인님 감사해요 하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마음가짐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이러다 그러니까 꼰대지란 소리 듣겠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의 살가운 특징들, 예를 들면 정, 십시일반, 나눔, 돈줄 내기, 금 모으기, 태안 기름 치우기 등등 세계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성성들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의 유전자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죠. 우린 이런 특징을 아예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가정교육을 통해 좋은 유전자가 제때 어김없이 발현되도록 잘 도와주면 되겠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어요. 자꾸 일을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고 접했던 세상의 모든 군뱅이들에게란 자기계발서예요. 2001년 발행이니 한참 되었죠. 단 한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저자인 리타 엠멋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술한 부분이에요. 각기 가정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특정 날을 정해 매년 예외 없이 모두 모이는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날을 지키기 위해 주요 계약 불발로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모임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리타 엠멋이 스치듯 묘사한 가족 모임의 스틸 사진 같은 장면에서 저자가 느끼는 행복을 간접적이지만 저도 느낄 수 있었네요. 가정이 편안하면 사회와 국가도 자연스레 평안하겠죠.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